자, 이번 시간에는 돈 없어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연말정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이거 왜 하나? 맨날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서류해라 뭐해라 바빠 죽겠는데 왜 하는 건가요? 우선은 내 돈 찾아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사실. 이제는 내가 세금을 받아와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안 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다. 결국 손해십니다. 결국 손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사업주분들한테 이거 공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시각을 항상 좀 달리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연말정산의 수혜자는 근로자잖아요. 네. 그 업무 처리는 사업주가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업주가 어느 정도는 처리를 도와주면 근로자랑 서로 결국은 상생하는 거니까 서로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근로소득자한테 연말정산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가장 간단한 이게 결국은 종합소득세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초지식을 좀 알아둬라. 저희 직원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말정산, 예전에 저는 직장생활 오래 했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월급만큼 받아가요. 돌려받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또 다시 더 내요. 예, 이거 어떤 차이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연말정산이 원래는 이제 매월 근로소득 이제 원천징수라는 걸 하잖아요.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원천에서 조금씩 떼가는 겁니다. 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 내면 갑자기 그 2월 달에 급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게 12분의 1씩 쪼개서 미리 걷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첫 직장인 친구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 월급 예를 들어 300만 원인데 왜 300만 원 안 주시고 왜 좀 적게 빼서 주냐, 밑장 빼셨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고. 사회초년생 이런 거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사대보험 내고 원천세 내고 나서 남는 거 다 준 거예요. 내가 띈 거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떼면 당연히 이제 고용노동부 가니까. 네. 그래서 그걸 미리 뗐었던 걸 예를 들어서 뭐 월마다 10만 원씩 뭐 120만 원이다. 근데 나의 이제 실질적인 1년 소득과 그 다음 지출 금액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연말정산 계산법을. 그래서 120만 원을 그동안에 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럼 추가로 오히려 80만 원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럼 환급을 7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토해내는 분들이 가끔 이제 문의가 더 이제 자극적으로 오죠. 그쵸. 열받으니까. 예. 환급 받으면 그 액수가 좀 적네라고 하면 넘어가는데, 토해내면 이제 약간 분노를 하실 수 있죠.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뭔가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중도퇴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월부터 6월까지는 A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었고, B라는 직장에서는 8월부터 뭐 12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직장에 퇴사할 때 이미 그때 중도 연말정산을 한번 해요. 6월달 기준으로. 그때 환급을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8월부터 12월 것까지를 다시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낸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이때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4달치 40만 원만 낸 상황에서 1년 거 계산을 했더니 200만 원 내야 되니까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그냥 미리 받았었으니까. 그거 이제 2월 달에 다시 정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낼 게 있으면 더 내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해내는 경우가 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알뜰히 쓰셨어요. 알뜰히 써서 공제받을 게 거의 없어서. 그래서 근로자일 때는 약간 신용카드 빼고는 딱히 뭐 보이는 건데, 신용카드도 은근히 긁어야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어설프게 긁으면 나오지도 않죠. 네, 그래가지고 나 받을 게 없구나 이러면서 대학원 가는 거 아닌 이상 없겠네 이래가지고 그냥 거의 방관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득 구간 자체가 이미 엄청 높으신 거예요. 이제 요즘은 이제 고액 연봉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계산해도 자체적인 과세 표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해서는 이제 세금을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원천징수가 오히려 적은 금액을 가져갔었던 거죠. 제가 연말정산 해보니까 물론 이제 오차범위 생기겠지만 근로자 한 분이 1년 동안 쓰는 소비력이 한계가 있어요. 뭐 대부분 뭐 낮게는 정말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 4천 이 정도가 대부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놀기 때문에 이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은 그 소비력과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 당연히 환급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압도적으로 넘어가면은 세율 자체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공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원천징수할 때 요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세액표당 100% 그냥 일반적인 일회 기준을 떼가는 게 10만 원인데 월마다 10만 원 떼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거를 80%나 120%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조삼모사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80% 선택한다 그러면 월마다 그냥 8만 원만 가져갔기 때문에
기존에 냈던 금액 자체가 적어서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도 나와 있어요. 돌려받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많이 받네요, 그래도. 3분의 1은 오히려 이제 좀 토해내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종전 근무지, 아까 말씀드렸던 퇴사를 도중했었다. 그리고 새로운 데 이직을 갔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가끔 종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왜 안 해주냐 이러세요. 이미 퇴사할 때 다 끝나셨던 거고 12월 30일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종전에 근무했던 내역을 갖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퇴사하실 때 항상 미리 받아 놓으세요. 12월 달에 갑자기 껄끄럽게 연락하면 그 급여 명세서? 네, 그런 거 내역을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중도 퇴사했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해주는데 그 데이터를 미리 받아 놓으시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홈택스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홈택스에서 내가 연말정산 얼마 받을지 예측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몰랐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쓴 걸로 예측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미리미리 저기 괜히 나중에 돈 빵꾸 나서 힘들어하지 말고 준비해라. 그리고 미리 한번 확인해 봐라. 왜냐면 연말 연시에는 항상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바빠요, 근로자도. 홈택스 로그인 하려면 또 아이디 비번 뭐였지,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어딨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11월, 12월에 계산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1월 그 15일부터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국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뭐 PDF 파일이 있습니다. 한 10대 페이지 되는 거 있는데 미리 해서 사업주한테 미리 주세요. 사업주도 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물론 사업주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수임한 이제 세무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체크를 할 텐데 여유가 되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서류도 줘봐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끝나는 와중에 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마감일해주고. 그러면 그걸 좀 꼼꼼하게 확인을 못 해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공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뭐 예를 들어서 기본 공제 있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증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 보청기나 뭐 의료기기 샀다 이런 것도 영수증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이런 거 있으면 관련 영수증이나 뭐 교복 구입비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내역도 미리 줘야 돼요. 왜냐면은 내역을 안 주면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좀 공부하셔서 체크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제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입장에 제일 만만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표님 받아보셨죠? 저는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소비에 대한 반성부터 해라. 거기에 얼마 썼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본인은 모르는데 1년치가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성부터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 이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력이 별로 없으신 분은 1,000만 원이든 0원이든 다 공제가 안 되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엄청나게 유의하진 않다. 그래봤자 뭐 맥스로 잡아봤자 300만 원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범위가 낮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여기서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저거 띄고 나니까. 원래 연말정산의 모든 원리는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상대방의 매출을 잡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긁으면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 투명화. 거래 투명합니다. 서로 이렇게 오가자 통제처럼 약간 서로 묶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말 그대로 기반 시스템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쓰는 게 아주 일반화된 거고 다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25%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신용카드는 15%, 그다음에 체크카드는 3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체크카드가 유리하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무조건 체크카드를 권해드릴 수는 없는 게 뭐냐면 뭐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용카드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득공제 연연은 하지 마라. 생각보다 액수가 엄청 유의하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전통시장이나 뭐 대중교통 타면 좀 더 뭐 퍼센트지 많이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연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체크카드가 좀 더 유리하다. 조금 더 유리하다. 큰 그림에서 좀 예. 그래 보시는 게. 자, 그럼 이제 또 보통 이제 맞벌이 인 사람들은 이제 전략을 좀 쓸 때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맞벌이 부부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 뭐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누구한테 넣을 건지 이거 따지는 건데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는. 소득이 높으신 분한테 그런 공제를 다 몰아넣으세요. 왜냐하면 세율 구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소득세율은 6%, 15%, 24%.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의 10%씩 딱딱 뛰거든요. 그러니까 9%씩 올라가기 때문에 왜 제가 10%냐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9.9%. 그러네요. 네, 딱 10%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딱 10%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경계선만 안 올라가면 갑자기 세액의 증가가 확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더 높으신 분한테 그런 것들 웬만하면 다 몰아라. 그 대신 딱 하나. 신용카드랑 의료비는 좀 챙겨라. 왜냐면 신용카드랑 의료비는 최소 사용 기준액이 있어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이상.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지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소득금액 낮은 분한테 몰아주면 이분은 소득금액이 낮기 때문에 총 급여의 3%나 25%도 낮을 거잖아요. 턱걸이가 더 쉽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넘어가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계산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이미 다른 공제로도 충분히 환급액이 100% 나온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굳이 이분한테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다 돌려받아봐도 그 돈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봤자 뭐 7만원, 8만원 이럴 수도 있고. 예, 맞아요. 6%에 걸리면. 네. 예. 그러면 아주 낮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산을 미리 이런 시간 날 때 영상을 보시고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저희 직원들은 지금 맞벌이가 아니라 다 1인 가구들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좀 절세 혜택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청약통장. 네. 물론 지금 청약통장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너무 낮다. 1.8%던가요? 네. 너무 낮다라는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청약통장은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기일 때 저는 오히려 청약통장 해서 독립적인 세대 만들고 무주택 기간을 채워놔야 된다, 지금. 다음에 상승기 왔을 때 그때 한 번에 하나의 그 값진 이제 황금 열쇠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총급여의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이 청약통장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데 요건이 또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연 납입액이 240만 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이제 40% 공제가 가능한 거죠. 소득 공제로.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월 20만 원 자동이체 걸어놔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낮으신 분들한테 또 권하는 게 뭐냐면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 저희 직원들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그리고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이신 분들 중에서 이 총 급여가 이 3,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이거를 또 스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1.5%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약간 뭐 합쳐지면 3.3% 정도? 저희 때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연 단위로 계속 조금씩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 할 때도 또 바뀌실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 자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청년을 위한 좀 대책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청년이 좀 많으니까.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금 소득 공제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IRP. 저는 그거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그나마 좀 세액 공제 받을 때가 있지. 나머지는 걸리는 게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그냥 물론 이제 여유가 되셔야지만 이걸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무조건 풀로 꾹꾹 눌러 담거든요. 저도 풀로. 이거랑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제부금 뭐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죠. 이것도 꾹꾹 눌러 담아야죠. 제가 그 모델이었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됐을 때. 왜 제가 여유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중도에 해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공제세 다시 다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안 되는데 막 700만 원 세액공제 받겠다고 이거 넣으시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나중에 집 살 때 해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제 한도가 700만 원 받게 되면 이게 15%, 12%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받는데
결국 이제 16.5%죠. 왜냐면 15%에 지방소득세 1.5% 하면, 그럼 16.5% 하면은 거의 115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공제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소득이 그러니까 높지 않으면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연봉이 좀 높으셔야 돼요. 근데 연봉이 높으면 또 연봉에 따라서 이게 제한을 두잖아요. 예.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는 이 청급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5%를 받는데, 그거 넘어가서 1억 원 이하거나 1억 원 초과면 이제 이게 12%로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또 다른 것들은 공제가 소득이 올라가면 혜택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고소득자들은 그래도 이거는 혜택을 좀 주긴 주니까 쏠쏠이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소득자는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여유가 있는 좀 고연봉자면 저는 이거는 왜 권하냐면, 이 애매한 주제긴 한데 국민연금을 저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하는 고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0세까지 원래 납부하고 그 다음에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걸 65세까지 늘리는 제도에 대해서 입법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60세에 퇴사하더라도 5년은 너가 연금을 못 받고 내야 돼라는 제도가 발의가 됐다라는 거는 대한민국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갈되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속도를 늦출 거냐 선택하려면 점점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제한을 앞으로 더 늘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공제율도 더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공제 금액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 스스로 준비해라. 네. 저는 이게 계속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연말정산에 대해서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많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음번에 한번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